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서 전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인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탄핵 인용 결정 다들 보셨을 텐데 11시 22분부로 사실상 대통령직을 상실을 하게 된 거고 이제 파면된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청와대는 관저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언제쯤 삼성동 사저는 지금 굉장히 취재진들도 그렇고 경호 인력들도 그렇고 북적이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오셔야 될 분은 아직도 기존에 있던 곳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글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대통령이 파면되면 바로 자연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반인이 청와대에 또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네. 그런 건데 지금 현직 대통령에서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제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관저 준비가 관저가 아니고 삼성동 사저요? 삼성동 예. 사저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지금 관저 관리를 하고 있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지금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있다. 네.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위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우리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삼성도 사저가 일단 수리가 되면 네. 바로 전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삼성도 사저로 가지 않겠습니까? 수리가 안 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일단은 퇴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상황인데 네.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좀 답답해하는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원외 정당인 노동당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인데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보면 어제부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언제까지 방을 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까지 판결 날 때까지도 기각될 줄 알았다. 그래서 사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건 전 기각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보다는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최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관되게 1차 사과부터 지금까지 엮였다. 그리고 네. 나는 몰랐다 이거였는데 왜 예를 들면 사저로 돌아갈 준비를 미리 했다 그러면은 네.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최면에서도 그렇고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 준비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탄핵의 선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저를 비우는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까지 상정하지는 않은 것이죠. 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라는 걸 하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이런 건 파면이 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국가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같은 것도 청와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덜 돼서 예. 안 나오시는 거지. 바로 그 상식과 경험칙으로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끝까지 안 나오신다면 그때는 가서 모시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강제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네. 화면 오른쪽에 그 삼성동 사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취재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태극기 집회는 여전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촛불 집회도 문화재 차원에서 또 하고 있다. 이제 점점 준비가 무르익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과연
불복을 할 것인가, 탄핵 헌재 결정에 대해서 무효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승복해 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오늘 한 일간지를 보면 그 탄핵 그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또 탄핵 무효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광고를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뭐 적지 않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헌재 최고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지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촛불이라든가 태극기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순수한 국민들의 열망과 마음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올바로 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혼란스럽지만은 이것을 빨리 정리하라는 이런 압력으로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양쪽 진영의 정치인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광장의 민심이 정치인들에 들어감으로써 약간의 정치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역 갈등 측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92일 동안은 촛불이 맹렬하게 타올랐고, 이미 이제 탄핵이 된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불복하겠다고 태극기 집회가 이어서 대선 국면 60일 동안, 그리고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서도 광장에 과연 이런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것이 계속 된다면 과연 이것은 누가 이런 것들을 자초했겠는가. 네. 시민들의 모습은 순수하고 직접 민주적인 정치고 민주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본래적인 목적은 혼란적인 모습을 질서로서 전환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것이 대선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쪽 진영에서 치열하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또 난무하기 마련이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진영 논리로 이것이 전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 정국의 촛불과 태극기, 그것보다 훨씬 더 과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때는 이런 핵심적인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지지자, 내가 원하는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본령을 찾아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고 국가의 지금 어떤 방향감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고통도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승복에 대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대국민 담화를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뭐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박근혜 당시에 이제 그 박 전 대표였죠. 네. 뭐 헌법의 그 헌재 판결에 따라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했던 얘기도 얘기지만 당장 어저께 3명이나 죽었습니다. 네. 이런 그 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지층에서 소위 어떻게 보면은 뭐 내란, 소요 이런 것들까지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불복한다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나 뭐라 그래왔냐면은 최후 변론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승복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위 친박 지지층이 이렇게 정말 죽음까지 이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네.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또 국민 통합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가 이제는 다음 리더십, 다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다. 그래서 승복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지금 침묵을 지킨다는 거는 본인도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고, 네. 지지층의 그런 소위 그 불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용인하고 또 그걸 부추기는 이런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쪼록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파면 결정을 하고 나서 보충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패습과 악습을 뿌리곡복, 그리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결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것 같은데, 모쪼록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결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어제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물살을 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주시고 또 여태까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죠. 예. 그것은 이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수사를 해왔지만 이제 수사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검찰에서는 바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마당에 이제 당연히 검찰로 이제 소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은 뭐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뭐 비서실장이니 경호실장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께서 그 직을 유지하고 신분을 유지했었죠. 다만 직무가 정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명분과 실력에서 전부 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뇌물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탄핵 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서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 그리고 기업의 경영 자유의 침해 이런 얘기를 했지 여기에 뇌물이니 뭐 강요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침해라고 한 말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을 뭐 꼭 뇌물로 탄핵 심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개인의 사기업의 재산권이라든지 경영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강요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검에서는 뇌물로 네. 봤죠. 그래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돼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수사를 뇌물죄로 의혹을 해서 공소장을 변경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든가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어제 좀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은 헌법 위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네. 이 세 가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범했다 이런 얘기는 했고 나머지 형사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건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실패를 했고 특검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 특검 과정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또 판정까지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황교안 등의 어느 정도 그 마지막 그 입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허용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2월 28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뭐 굳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그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기밀이 있다, 네. 공무상 기밀이 있다 이런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압수수색을 하는 쪽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국가 기밀은 제외하고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허용이 되고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적인 그 강제 수사의 단계에서처럼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무게를 두는 네, 저는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장 교수님 네. 어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뭐 대성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원죄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서로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애초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어떤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탄핵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지휘 권한을 남용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탄핵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죄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나중에 이것을 뇌물죄라고 적시해서 탄핵 인용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이것이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네. 나중에 탄핵 결정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뺀 것 같고 어차피 탄핵은 하나만 결정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제 그 핵심적인 것은 뭐 최순실 이익을 위해서 지휘권을 남용했다. 이것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열에서 보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내가 도운 것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있고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정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만감이 교차해서 미안함과 예. 야속하고 또 서운하고 이런 안타깝고 네. 그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그런 대통령을 지금 네. 물러나서 지금 사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런 행위들을 부정했는데 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는 좀 자세히 변화가 나올까요? 자신의 것을 이제 모르쇠로 인과하는 것은 대부분의 검찰 조사나 조사를 받을 때는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범과 비슷한 그런 어떤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법적인 투쟁을 할 때 법적인 싸움을 앞으로 벌일 때 본인을 또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본능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순수한 것을 번복하거나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네. 참 씁쓸하고 어폐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네.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헌재 결정은 재판관들도 이게 마치 뭐 정치적으로 서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헌재 결정이 누구한테 좀 유리할까? 과연 이 결정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쪽, 그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누구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 체제를 갖춘 상황에서 뭐 야권에서는 안희정, 뭐 이재명, 뭐 황교안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따라오는 체제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파면 이 결정이 나왔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네. 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2달밖에 안 됩니다. 2달에 소위 이제 여권도 2개로 갈라져 있고 네. 야권도 3개로 갈라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떤 뭐 커다란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소위 판가리, 그러니까 구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지금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2달 사이에 구도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네. 뭐 개헌이든 아니면은 뭐 반문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미 국민들이 이번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헌재 이 판결 과정에서까지 보여준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게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개헌이라든지 또는 뭐 반문연대라든지 이런 걸로 과연 국민들의 그런 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2달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구도의 변화가 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시도가 성공할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60일을 2달 이나 또는 2달 밖에 전혀 다른 관점인데 지금 변수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변수라는 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2달 밖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작용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만일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미 변수가 지금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이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이것이 파면의 정치 공학으로 바뀔 가능성인데 과거에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갑자기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 파면이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이미 이제 해소감 이런 것들을 이제 체증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누구를 심판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탄핵 국면의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대권 지형보다는 훨씬 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대권 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인 구도로 대권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 패권 플러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어떤 패권 두 가지가 교체하면서 치열하게 앞으로 60일 동안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재인 대표의 저 대세론에 보다도 이제 새로운 형태로 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그 이외의 후보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치열하게 지금 짧은 시간에 이합집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것을 뭐 개헌을 통해서 하든 연합 정권 형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 그리고 보수당 보수 대연을 통해서 하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미 대통령 탄핵이 차기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네. 자, 그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제 보수층의 집결 효과가 나타날지도 궁금한데요. 그 검찰 수사의 시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하나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60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본다면 좀 뒤로 미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낼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빨리 끝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되고 물론 박 전 대통령입니다만은 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것도 해야 되고 아직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안봉근 이재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빨리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은 그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우리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지 내지는 사람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법치주의를 선언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치주의에 대한 어떤 그 단절 그것을 이제 명령하는 것이고 네.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일절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도 바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치적 고려하고는 상관없이 수사는 바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검찰 수사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박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대선 구도의 변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지위를 잃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자유한국당 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또 남아 있는 인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뭐 당을 나와서 새로운 바른정당으로 합류를 할 것인가? 여권의 흐름이 지형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또 관심사입니다. 네, 참 여권이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해서 100여 명의 의원 가운데 그 90여 명의 의원 가운데서 60여 명이 헌재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네. 그 얘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친박. 그리고 소위 그 TK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어떤 정치 세력 유지 이런 이해관계와 그리고 지지층의 요구를 갖다가 반영한 퍼포먼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신을 꾀한다, 네. 소위 그 보수의 혁신을 꾀한다, 이거는 앞으로 좀 어려워질 거다. 그렇다면은 소위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어떤 범보수 단일화라든지 네. 이런 것, 즉 다시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만날 가능성은 이번 대선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의 이 소위 그 경쟁 이것이 상당히 치열해질 텐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던 길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즉 TK를 지역으로 해서 즉 지역을 패권으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소위 엮였다. 너무 나갔다 이런 것들로서 소위 친박 중심의 프레임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순간 패족의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선택의 여지는 없고 국민들이 특히 지역 민심이 그걸 어떻게 이번에 대선에서 보여줄 것인가가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